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곳 국회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오쯤 종료됐던 청문회가 다시 속개됐는데요. 오전에 있었던 내용 손서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기자, 오전에 있었던 청문회 내용 다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 사법고시 존치 모임 대표를 박 후보자가 폭언 그리고 폭행했다는 의혹을 야당 측에서 제기했는데요. 박 후보자는 해당 모임 회원들이 숙소나 아내가 혼자 있는 자택으로 수시로 찾아왔다. 오히려 자신이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소연 전 시의원이 박 후보자가 이 측근들의 공천 헌금 요구를 알고도 묵인했다 이런 내용을 폭로한 바가 있는데요. 박 후보자는 지방의원들 활동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그리고 무혐의가 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에 취임하게 될 경우에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원칙도 좀 밝혔는데요. 네. 형사 공판부 우대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다뤄야 할 핵심, 즉 인권과 적법 절차 그리고 사법적 통제라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 현장 계속해서 시청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묻지 않습니까? 맞죠? 말씀하시죠.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전문학을 김소연에게 최초에 소개시켜 준 거는 후보자 맞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전문학이 재판에서 낸 자필 진술을 보면 후보자께서 소개하고 도와주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당연히 김소연을 시의원 후보로 생각했다. 당시 방처석을 돕고 있던 변재영을 소개했다. 이렇게 진술서를 그 재판에 냈습니다. 그 내용 다 맞습니까? 아시고 계시죠? 이 진술서는 처음 보는 겁니다. 아니, 내용을 아시고 계시냐고. 대답을 잘 안 하시니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4월 11일 날 차 안에서 김소연 변호사로부터 변재영이 돈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는데 그때 만나게 된 것이 김소연이 후보자에게 변재영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만나게 된 건 맞습니까? 차 안에서요. 존경하는 우리 유상범 의원님. 네, 일단 요 팩트만 확인합시다. 나머지는 마지막에 의견을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4월 11일 날 차 안에서 변재영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았다라는 김소연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그 시간 20분 동안 차 안에서 대화해서 그 만나게 된 경위가 김소연이 변재영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만나게 된 겁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대전지검 무혐의 결정문과 아니 그 내용이 없으니까 묻는 거예요. 재정 신청 기각 결정문에 그 내용은 안 나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그대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 20분간 차를 타면서 한 얘기는 변재영의 돈 요구 부분이었습니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변재영이 돈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들었다는 건 입장문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액수 등 구체적 사정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 1억 원을 달라는 돈을 요구받고 후보자에게 연락해서 차 안에서 그 대화를 했습니다. 그럼 액수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믿을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역시 다시 한번 그 무혐의 결정문과 알겠습니다. 재정 그러면 신청 기각 결정문을 봐주십시오. 당시에 후보자가 차에서 내릴 때 변재영 그런 놈이었나? 전문학 이게 뭐야? 권리금 달라는 거야라고 웃으면서 내렸다는 이 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나와 있는 그 사실 인정 부분을 권리금 봐주십시오. 얘기를 하신 건 있습니까? 권리금 얘기를 하신 적은 있어요? 무혐의 났고 아니 권리금 얘기를 하신 적 있냐고요? 무혐의 났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민주당 진상조사위원 조사단 보고서를 보면 박범계 의원 책임 여부에 관해서 김소연에 대해서 확인한 것 중에 2번의 권리금 얘기가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와 같이 권리금 표현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그 내용은 인정을 하십니까?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진상조사단의 조사 당시 본 의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4월 11일 날 차 안에서 변재영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았다, 김소연이 돈을 요구받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2일 날 변재영은 방처석한테 5천만 원을 요구해서 2천만 원을 받습니다. 4월 16일엔 김소연에게 변재영이 또다시 불법 선거 자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재판 결과 나온 얘기입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후보자는 김소연에게 차 안에서 어떤 경우도 불법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입장문에서 밝히십니다. 맞죠? 대답 안 하시네. 자, 입장문에서 보면 변재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상황이나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전문학에 대해서는 이 사건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묻겠습니다. 자, 불법 정치 자금을 요구한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요구받은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당연히 요구한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4월 11일 날 판사 출신이시고 법사위원을 하신 후보자께서 그와 같은 요구를 받았다면 당연히 당시에 관련된 전문학이나 변재영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후보자는 전혀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지시를 안 했다는 것이 곧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후보자의 입장에서라면 당연히 그와 같은 불법 공천 송금을 요구하는 자금을 요구하는 그 측근들에게 그와 같은 부분에 주의를 줘야 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위원장님 답해도 되겠습니까? 네, 유상범 의원님 다 말씀하신 겁니까? 네, 네, 예, 간략히 답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두 가지 점입니다. 첫째는 대전지검 무혐의 결정문은 4월 11일 날 돈 요구를 했을 때 제가 돈 줘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돈을 주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무혐의 결정 이유가 있습니다. 제 의지는 그렇게 표현이 됐고요. 대전고법의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에 의하면 4월 11일 외에는 제가 돈과 관련된 어떠한 대화나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4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4월 11일 날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아까 변모 씨가 돈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더 이상 알았거나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에 대해서 묵인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저에 대한 무혐의에 제가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는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묵인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전문학이나 변재영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지시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 하시고 그 법사위원 아니십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4월 11일 얘기에서는 이후에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4월 12일에서는 전문학 시의원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유상범 의원님 이제 보충 질의를 해주시죠. 예, 질의를 맞춰 주시기 추가 질의 바랍니다. 하시면 답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그 지명 축하드리고요. 제가 그 언론 인터뷰에서 박범계 장관, 법무부 장관 그 지명에 대해서 원내 대변인으로서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법무행정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선발 투수로서 돌직구형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하면은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마무리 투수로서 여러 볼 배합을 해서 마무리를 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박범계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법무행정,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마무리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변화구를 잘 못 던지는 사람입니다, 의원님. 예. 여기 우리 야당 의원님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그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시대적 환경과 조건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추미애 장관님도 저보다 훨씬 정치적 경력이 길고 깊습니다. 변하고도 잘 던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시대적 상황이 그러하 있습니다. 본 후보자가 장관으로 일하게 되면 시대적 상황이 직구 말고도 다양한 구질에 변하고도 활용하라라는 그런 시대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현대 정치사를 살펴보면 역사적 반복이 되는 사건들을 좀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정치 군인이라는 말을 요즘에 들어보셨습니까? 참 오래전에 회자했던 말씀.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정치 검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정치 군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면 1963년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정권 지나서 1979년 12.12 내란 사건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하나의 중심에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신군부 세력이 등장하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정치 검찰이 언제 없어지냐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 당에 있었던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93년도에 하나회를 척결하면서 당시에 정치군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 우리 정치 사회에서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63년부터 해서 93년 30년간 유지됐던 그 용어가 93년 이후에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자, 반면에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박철원이 이제 검찰의 권한을 상당히 힘을 실어주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정치 검찰들이 등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치 검찰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쓰여지냐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정치 검찰이 한국 정치에서 상수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모든 검찰 구성원들이 다 정치 검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부 검찰이죠. 일부 검찰이었겠습니다. 예. 자, 이 정치 군인과 정치 검찰의 특징은 뭐냐면 정치 개입을 해서 정권 창출까지 하는 힘을 가졌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치 검찰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한번 살펴보면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정치적 이슈가 되죠. 알고 계시죠? 근데 BBK 사건에서 고소 고발이 이어졌는데 당시 2000년 이명박 후보는 공개 강연에서 BBK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라고 강연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 한나라당 당원 당규상을 보면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되고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명백한 증거와 사실을 부인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죠.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불기소 당시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판사 출신이실까요? 너무도 잘 아는 사건이고요. 예.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도 가장 천착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또 아이러니한 문제가 뭐냐면 당시 대법관 출신이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죠. 대선 후보로서 다시 등장합니다. 정계 은퇴했던 사람 왜 등장하냐? BBK 이 기소 사건 자체가 기소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명박 후보가 후보 박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에 서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불기소 처분이론으로 이명박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는 결정적 기회를 누가 제기하냐면 되냐면 정치 검찰이 실질적으로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이때 한국 정치의 비극이 잉태됐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가 왜 무너졌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한 검찰 이 부분이 사실 정치 검찰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또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결정적 계기를 또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정치 검찰의 출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이 보수당의 이제 원류시죠. 하나의 척결을 통해서 정치 군인을 없앴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기 때문에 정치 검찰을 없앨 수 있었던 거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를 이뤘었던 것이죠. 저는 박범계 후보자의 역사적 소명은 한국의 정치 검찰을 없애라는 소명이 나왔다. 이 출발에서 저는 마무리 전략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박범계 후보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명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 군인이 없어야 마땅하듯이 정치 검찰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국민 일각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검찰 그런 행태가 있었다는 그런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우리 박성준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 그러나 대다수 검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검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검사들이 하는 일, 업무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인권보호와 적법 절차, 사법 통제에 맞춰가면 저는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일부 정치군이 정치검찰을 얘기하는 건데 정치 개입을 하고 정권 창출까지 하는 사람을 정치군인과 정치검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치군인을 청산을 하면서 문민 통제를 강화했듯이 지금의 시대의 과제는 정치 검찰을 없애면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장관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시대적 물결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언급. 예, 맞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민주적 통제 맞고요. 저는 민주적 통제라는 표현보다는 이곳 법사위장에서 제가 규범적 통제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박성준 의원님 지적처럼 우리 지금 법무부가 약 45% 정도의 탈검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가속화할 뿐더러 법무부의 소위 규범적 통제의 기준들이 일선청에 우리 검사들에게 업무의 성격 변화와 함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네. 후보자님이 장관직을 수행하시게 되면 다루시게 될 현안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채널A 관련된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2달간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가 327번 연락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언유착 관련된 보도 전후에서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가 100여 차례 정도 통화했다. 물론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어떤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는 한동훈 검사와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도 문자나 전화를 했다라는 것이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잘 아시다시피 법원에서는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영장에 따라서 지금 검찰은 그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맞죠? 네. 예. 그런데 최근의 보도를 보니까 이 핸드폰에 내용이 확인도 안 되어 있는데 법원조차도 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한 이 핸드폰에 담겨있는 여러 내용들이 확인도 안 돼 있는데 수사팀에서는 무혐의를 하자라고 전자결제를 올렸다든지 하는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은 소위 말하는 범죄의 유력한 증거, 스모킹건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지 않은 채 무조건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것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까 김용민 의원님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을 하시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뭐 박주민 의원님 바로 옆에서 제가 네. 예, 천착했던 과제입니다만 네. 한번 저에게 조금 시간을 좀 주시죠.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수사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평가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뭐였냐면 지금 대검이 이스라엘 포렌식 전문 업체인 셀레브라이트하고 2018년도에 계약을 체결해서 아이폰 암호 해제 관련된 기술적 도움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 이후에 업데이트된 애플의 운영체제라든지 또 새로 발매된 기기의 경우에는 2018년에 체결됐던 계약 가지고는 어떤 서비스를 받기가 잠금 해제 관련된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결론이 되냐면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을 풀 수 있는 여건이나 기반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그것을 갖추려는 노력을 안 하면서 무혐의 하자고 얘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적어도 이게 스모킹건이고 법원에서도 압수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의 중요한 증거라면 대검 차원에서는 이것을 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준비와 노력을 실질적으로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8년 셀레브레티사와 계약한 이후에 추가적인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일종의 태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한동훈 검사에 관련된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서도 새로운 애플 기종의 핸드폰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여전히 또 안 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검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폰의 업데이트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셀레브레이트사와 2018년 이후에 새로운 업데이트 환경을 반영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는 업데이트 환경이 반영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안 돼 있다면 수사 역량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도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세월호 참사 관련된 검찰 특별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다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국정원이 세월호 가족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건 인정된다. 근데 기소나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박범계 후보자님도 아시겠지만 국가정보원법의 경우에 국내 정보 수집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대정부를 전복행위라든지 네. 방첩 관련된 정보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이런데 해당이 됩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범위를 넘은 그런 행위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권한은 없는, 의무에 없는 행위를 했는지가 밝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기무사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무사가 민간인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기무사가 민간인인 세월호 유가족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심지어는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는 것까지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등이 추가로 밝혀져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잉하다고 해서 안 했다. 황교안, 우병욱 등등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만 했다. 저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되신다면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정말 수사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졌다면 다른 수단까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제가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볼 수 있으면 기록까지도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자료 관련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명경 관련 자료, 수임 자료, 그걸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도 안 됩니까? 아무래도 그 민간 로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제출하기가 어렵다 하고요. 다만 연 매출액 같은 것은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무엇을 내놓으라 마라 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거기 사무장으로 있는 동생의 그 보수라든지 이런 내용도 줄 수가 없나요? 우리 존경하는 윤한홍 의원님
한번 그 대전에 내려가셔서요. 그 법원 검찰청 앞에 제 동생 이름을 대고 과연 제 동생이 평균 이상의 그러한 월급을 받는다든지 알겠습니다. 또는 이 알겠습니다. 명령과 그럼 결국- 관련해서 아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 한번 후보자님 물어보십시오. 제출 못한다는 제 얘기죠? 동생은 예, 제출 못한다는 제 얘기죠. 동생 가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 후보자님하고 의정 활동을 같이 네. 이제 많이 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 행정부라든지 또 상대방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큰 목소리로 질타하는 모습 또 많이 봤죠. 네. 거기 아까 우리 전주혜 의원이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 행정부에서 자료 제출 안 할 때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셨어요. 예? 여기는 인사청문회장이지 프라이버시가 문제되는 게 아니다. 과거 한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우리 후보자님이 역시 본인 문제가 되니까 자료를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방어를 치시는데 윤한홍 의원님, 제 말 들었어요. 제가 황교안 장관께 나중에 했던 답변 기회 드릴게요. 청문회 후보자님 내용을 한 답변 번만 기회 더 드릴게요. 봐주십시오. 예, 저는 예. 금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우리 후보자님하고 명경 법무법인하고 관계를 제가 왜 지적을 하고 싶냐면 후보자님이 국회의원 총선에 당선된 게 2012년 4월입니다. 네, 그렇죠? 그 전에 변호사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면 변호사를 못 하게 돼 있죠.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5월 달에 5월 30일이면 임기가 개시되는데 그렇습니다. 5월 22일인가 법무법인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 놓고 5월 30일 임기 개시하자마자 그 법무법인에 휴직을 하면서 동생을 사무장으로 앉히고 법무법인을 맡긴 거예요. 저는 왜 이거를 지적을 하고 싶으냐면 사실은 우리 박 후보자께서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세요. 박 후보자께서 이게 계속해서 법사위라든지 또 사개특위 이런 데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법무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동생한테 사무장을 해서 맡겨 놓고 해서 지금 약 한 7, 8년 동안에 엄청난 수임이 된 거예요. 사건 수임이. 그래서 지금 언론이든 어디든 비판이 나온 거고 제가 여기 비교를 누구라고 했냐면 전 중기부 장관 박영선 장관입니다. 이분이 2년 전에 그때 아마 우리 박 후보자님이 산자에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왜 지적을 받았냐면 박영선 그 당시 중기부 장관 국회의원이죠. 삼성 저격수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삼성 저격수. 근데 그 남편 변호사분은 삼성 사건 수임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예? 한번 그 로펌 한번 자료 한번 띄워봐 주세요. 보세요. 그 남편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서 삼성 사건 전자 사건 수임을 한 게 수백억을 수임한 거예요. 우리가 파악한 자료만 그렇습니다. 본인은 자료 제출 안 했어요. 이때도.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요. 앞으로 우리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26번이나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후보자는 이미 장관으로 임명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이 법무법인 명령을 가지고 물론 법적으로는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동생이 하고 있고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명경이라는 법무법인이 우리 박범계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는 걸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형사사건에 수임이 이루어지겠느냐. 제가 그 걱정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왜? 본인의 전공 분야, 본인이 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로는 뒤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수임을 통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득하고 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우리 박 후보자가 과거에 어렵게 커왔다. 어렵게 성장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고 또 탈법이라든지 뭐 불법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됐지만은 그건 과거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 후보자가 해명을 하면 뭐 사과를 하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이 법무법인 장관 재임 중에 문 닫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동생이 사무장 하면서 관리를 한다면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까지 짧게 우리 존경하는 윤한홍 의원님, 우리가 같이 산자위를 했지요. 많은 대화도 그런 나누고. 얘기 제가 했고요. 그만하시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예. 아마도 제가 뭐라 하기 전에 제 아우가 먼저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좋습니다. 아우 성품은 저보다 더 강직합니다. 그러면요. 아니 지금 그 가난하고요. 이야기, 그리고 그래서 제가 법무법인 명경과 관련해서 본 후보자가 지금 의심하는 것처럼 단 하나라도 사건에 관여했거나 단 한 푼이라도 배당을 받았거나 지금 경영에 관여했거나 후보자님 했으면 제가 법적으로는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법적으로 사실상 깨끗한 거와 지금 무엇을 실체적 진실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늘을 우러러 한점 그러면은 없습니다. 수임 사건 내역을 왜 제출을 못합니까?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의원님, 제 아니 사- 자료를 제출을 해서 깨끗이 정리하고 가는 것이 장관 임명되어서 장관직 수행하는데도 훨씬 낫다. 네. 국민들 보기에도 아 깨끗하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죠.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 하나만 더 지적을 해볼게요. 옥천에 영동에 있는 땅 있죠. 선산입니다. 그 선산이던 땅을 갖고 있잖아요. 그 땅이 재산 신고를 했다가 안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예 그걸 보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등기부 등본에 우리 박 후보자의 주민등록 번호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주민등록 번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 후보자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민정비서관 임명될 때 청와대 검증할 때는 본인이 신고를 했고 국회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때는 신고를 안 하고 다시 장관 임명되는 과정에서는 불편하고 과거에 신고한 적이 있으니까 또 본인이 신고를 하신 거예요. 왜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쿨하게 잘못했다 사과를 못 합니까? 계속 다르게 변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한번 사과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이 아마 선산 문제를 제일 먼저 지적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수십 기의 제 선조들의 산소와 박씨 문중의 산소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시지가 한 2천만 원 상당인데요. 결과적으로 그 부분 신고하지 못한 점 이유 불문하고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한홍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최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의원님. 후보자 지명 이후로 그간의 공직 생활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검증 절차에 임하셨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가족과 친지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상황도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워낙 막중한 자리이시니만큼 필요한 절차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상하게도 언젠가부터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생활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식의 풍조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합니다. 지금 어린 시절에 불우한 환경을 지냈다고 말씀하셨지만 훌륭하게 우리 장관 후보자로 길러내신 부모님들이 장관으로 무사히 취임하셔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하실 거라고 기대하시고 또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국민들께 확실한 장관님의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릴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 나에게 숙명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검사들이 다루는 일이 지금처럼 전광석화와 같은 압수수색 또 어떤 경우는 정말로 엿가락 늘어지는 것 같은 아무런 기준 없는 연기된 수사 결론 또 어떤 경우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가혹하리 많친 과도한 수사 그런 것들이 들쭉날쭉합니다.
이제 수사권의 거의 대부분이 경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검찰이, 우리 검사들이 인권 보호의 눈, 적법 절차를 지키는 눈,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하는 그러한 검사의 눈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인권 보호관으로 우리 검사들이 거듭나는 것. 그것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아닐까 싶습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객관적 관청으로서의 검사. 그렇습니다. 이거를 생각하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시고 이 휘보가 지금도 아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바로 서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다음. 역시 이번 정부도 그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시면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 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완성되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변경되어야 할 것인지가 계속되는 지금 법무부 장관님의 숙제가 돼 있고 나라의 과제처럼 돼 있습니다. 이게 결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 핵심이 다음에 보시면 이미 재헌국회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엄상섭 의원님께서 검찰이 기소권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수사의 권한까지 가지게 되면 결국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준다 하고 임기까지 확실하게 부여를 해줬더니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과거에 우리 재헌국회에서 걱정하던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강욱 의원님 뭐 오랜 경륜을 갖고 계시고 저만큼 이상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높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엄상섭 당시 의원이 말한 저 검찰 파쇼라는 거,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많이 썼던 용어입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완성되려면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우리 검사들과 함께 공감을 얻어서 해야지만이 완전한 의미의 저는 검찰 개혁이 다뤄진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나 이런 그 관습, 문화 이런 것들 보면 그 조직의 속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 또 부여받은 권한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특권처럼 행사하려 하고 그 안에 성을 쌓아서 그 안에 안주하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다.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지난번 국정감사의 용어에서도 드러났듯이 나도 장관급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라는 근거가 법에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그다음에 검사장이라는 게 검사의 직급입니까? 아닙니다. 검사의 직급은 그냥 검사와 검찰총장. 예,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지방검찰청의 기관장으로 있는 사람한테 검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르겠으나 이건 직급이 아닌데도 여전히 검사장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도 검사장이라는 용어를 무시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검사장이 차관급입니까? 그 역시 뭐 법적인 근거가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지요. 그다음에 본인들끼리 지금은 아마 검사장은 이제 차관급이 아니고 고검장은 차관급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검장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죠. 군인들처럼. 그 서열 중에서 법무부 차관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고검장 서열 1위가 대검 차장이고 고검장 서열의 말석이 법무부 차관이고 이렇게 지금 검찰 내부에서 치부되고 있는 이 현실, 이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급여 체계 때문에 뭐 차관급 대우니 또는 장관급 대우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최강욱 의원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과거부터 우리가 독재 정권, 군부 정권 이런 걸 거치다 보니까 무슨 직급에 연연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위치나 권한을 남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확실하게 좀 차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옛날부터 공자님이 바른 이름, 정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특수부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또 특수수사라고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뭐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특별수사부. 그렇습니다. 특별수사부의 줄임말인데 특수수사라는 용어를 남발하면서 언론이건 검찰이건 마치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 국민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용어 하나하나에서부터 장관님의 세심한 지휘가 검찰 조직의 문화를 바꾸고 국민을 생각하는 인권 보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구 국회의원 소병철입니다. 법무부 장관께 요구되는 향후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수사 기소 분리 문제는 아까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셨으므로 다른 과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새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기에 정착되도록 선도하셔야 되는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권력기관 개편 후속 작업으로 각 기관 자체의 민주적인 조직 운영 원리를 혁신하고 분권화하는 과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착과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우리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를 신설 발족하고 검찰 직접수사 6대 범죄로 한정,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의 국수범 발족,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특칙 폐지, 그래서 일각에서 조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공판 중심주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은 해방 이래 9번 개정됐는데도 형사사법 구조는 70년 동안 사실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진통 끝에 형사사법 구조를 개혁하는 엄청난 사실 업적을 이뤄낸 거죠. 후보자께서는 새롭게 발족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해서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또 새로운 기구들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책임이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검찰 개혁 이전과 이후의 것들을 제가 PPT와 도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선두자 역할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1차 수사기관들, 검찰도 직접 수사를 하면 마찬가지죠. 1차 수사기관들의 전문성,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도 감독 역할. 두 번째는 국민들이 인권이 더 보장된다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공판 중심주의 같은 이러한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이런 선도적인 역할, 아까 충분히 장관의 역할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대한 비전 그리고 방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질문 드리고 함께 답변 주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기관들을 개편을 했는데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 중에 보면은 각 기관별로 과거의 조직 문화 같은 것은 아직도 안 바뀌고 있어요. 이건 결국은 권위주의 시대의 조직 운영 원리, 그것이 그대로 지금 잔재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대표적인 게 기관의 장에게 모든 권한이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 아시는 것처럼 현장, 그 하부 조직의 권한을 위임하고 분산하는 것은 수사기관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기업, 행정 다 지금 해보니까 그게 구성원들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효율성을 발휘한다. 이게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검찰만은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도한 권한이
상층부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후보자도 느끼고 계시죠? 네. 검사는 흔히 지금 단독관청이라고 하죠. 단독관청. 독립해서 결정한다.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선별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고 미리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권과 비례 원칙은 무시돼 버리고 필요 최소한만 수사를 해야 되는데 별건 수사를 상시적으로 해서 도대체 이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알 길이 없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수사 종결 여부에 대해서도 상부, 상급청, 검찰총장이 결정하고 사실은 상부, 상급청, 검찰총장은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권이 보장되도록 지도 감독하는 역할에 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님?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는 새로 공수처가 등장해서 중복되는 수사 대상에 대한 입첩 요구권까지 생겼어요, 지금. 과연 이것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충돌이 없어야 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사기관들의 조직 운영을 민주적으로 혁신하고 집중된 결정권을 분권화, 분산하고 이런 지금 막중한 지금 책임이 법무장관한테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질문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서병철 의원님 많은 경험과 연륜 속에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됨으로써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모순 충돌 혹은 뭐 여러 가지 또 공백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검찰과 경찰이 상당 기간 동안 수사를 협력할 수 있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백이 생길 여지를 없애는 그런 협력 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분권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의 오랜 동안 관심이고 정말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검찰총장에게 맡겨져 있는 그것을 우리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는 제왕적 총장의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고검을 비롯해서 또 지검 더 나아가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독임제 관청에 준하는 검사들의 권한에 상당 부분 이임을 하고 또 자의적 배당 이런 것에 대한 절제를 할 수 있는 지침들 그런 분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네, 청문회답게 갑니다. 예? 김태동이라는 사람 알고 있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름 석자를 이번에 기사가 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김태동이라는 사람은 비상장 주식 불법 중개한 혐의로 경찰청 중요범죄수사과에서 수사를 하였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번 기사 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김태동이가 주최했던 야유회 2018년 8월 2일 담양 야유회에 참석한 적 있죠? 네, 몇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까 거기에서? 1시간 반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1시간 반. 1시간 반.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태동과 박범계 후보자와의 친분을 보고 유명 정치인이 함께하는데 보정수표나 다름없었다며 대거 투자를 하게 됐고 또 투자금도 평소와 달리 2배 이상 증가했다. 평소 같으면 한두 달에 한 종목 판매하기도 힘든데 박범계 후보자가 행사를 한 8월 한 달 만에 5종목을 판매하는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관계자들은 그 회사 관계자들은 진술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의원님, 언론 보고 알았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왜 답을 안 합니까? 평소 같으면 저 의원석에 앉아 있을 때는 후보자가 그런 태도를 보면 고함 지르고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저는 그때 당대표를 출마해가지고 낙선이 됐습니다. 자, 1시간 반 머물렀고 이제 관계자들 그때 진술이에요. 그런데 김 회장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고요. 이 그 사건이 이후로는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건 다 제가 알지 알겠습니다. 못하는 알겠습니다. 사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김태동에 대한 구속영장이 3번이나 신청되었어요. 그런데 이성윤의 중앙지검에서 3번 다 기각을 했어요. 이 점도 상당히 의문을 가는 부분입니다. 자, 처음 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그 당시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PPT 띄워주세요. 이 행사는 당초 계획에 없던 행사인데, 행사 이틀 전에 갑자기 김태동이 행사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이거는 박범계를 중심으로 한 행사다. 그리고 김태동이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올 수 있는 고객들, 투자자들 다 오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행사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은 김태동과 우리 박범계 후보자의 관계가 매우 친밀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태동이 갑의 위치로 보이기도 했다. 이런 지금 또 평가, 다음 PPT 넘겨주세요. 이런 진술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제가 박범계 후보 화내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진술을 해요. 담양에 방문하면서 굉장히 친한 걸 느꼈고요. 뭔가 대가를 받지 않고서는 박범계 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러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김태동이 갑의 위치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 눈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시키면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으니까요. 노래 시키면 노래 부르고 춤추라고 하면 계곡물에 들어가서 춤추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 보기가 민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도 김태동이 처음 본 사람입니까 이날?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고 다 진술을 하고 있는데.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김태동이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까? 그 전에 제가 무슨 소나무라고 하죠? 이 단체의 설립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요. 그 뒤에 진중가 어디서 하는 행사에 초청받아가지고 축사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자, 당대표 출마 이후에 제가 전국에 낙선 인사를 다니는데 김태동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아니고 여러 명의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성제도로부터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 소나무의 회원들이 야유회를 한다, 다녀갔으면 좋겠다 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의혹을 삼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에서 수사하는 거 철저하게 수사하시고 후보자님. 저에 대해서도 아무런 장애를 갖지 마시고 수사를 충분히 하시기를 그렇게 빌겠습니다. 예, 자, 후보자님. 조금 전에는 제가 처음 질의할 때는 이 야유회장에서 김태동이 처음 봤다고 하다가 또 말을 바꿔서 진주 못난 소나무 모임에 가서 인사를 하고 식사를 나눴다고 말을 바꿨어요. 아닙니다. 진주에서는 자, 제가 보세요. 그분을 제가 주목하지 않았고요. 자, 보세요. 그다음에 입장문을 냈죠.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에서 김 대표와는 당일 현장에 처음 인사했다. 자, 사진 좀 띄워보세요. 이게 이제 예? 네, 그 행사 이전에 가서 그 축사까지 한 사진이에요. 네, 저 흰색 저 사람이 김태동이고 옆에 지금 후보자도 앉아 있죠. 예, 그 당시는 크게 다음 자 우리 그 야유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지금 김태동하고 지금 처음 본 사람이고 처음 인사 나눈다. 보십시오.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물 속에 들어가고 지금 춤추고 있는 거 보십시오. 예? 조금 전에 진술했다시피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위에 두 개 사진은 물 속이에요. 지금 계곡 속에 들어가지고 춤추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게 한여름입니다, 의원님. 예? 한여름이고요. 자, 한여름이라고 하니 제가 물어볼게요. 분명히 제가 요 다음 보충 질의 때는 이분들 육성을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후보자는 1시간 반 정도 여기에 머물렀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쯤 와가지고 내가 열었는데 해내지려가지. 오래 시간 와 있어가지고. 거짓말입니다. 예. 예, 그러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니까 제가 법사위에서 이제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 사실 저도 이번에야 후보자님의 부모님께서 그 1급 장애인이셨고 그 아버님께서는 오래전에 거의 실종 상태에 계셨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동료 의원님들에게 무심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정에서 살아왔지만 후보자님 또한 정말로 한 시대를 상징하는 시대를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인의 능력과 힘으로 지금 이런 자리에까지 올라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 존치 모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들도 하시고 후보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거는 일종의 참고인이라면 참고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같은 법사위원으로서 저도 이분들께서 오셔서 뭐 저한테 직접 오시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지역사무소에도 연락이 오고 많이 그랬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저한테 그때 정말 야밤에 그 고시생들이 찾아와서 본인을 둘러싸고 해가지고 굉장히 당황하고 무서움을 느꼈다 이런 말을 저한테 직접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진짜 부인 같은 경우도 혼자 있는데 초인종을 누르고 해가지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방금 이제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김도욱 간사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김태동이 오히려 갑의 위치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춤추라면 춤추고 뭐 얘기하라면 얘기하고 이걸 얘기 들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정치인의 이치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당대표 선거 했으니까 당대표 선거를 도와준 분들이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진짜 지역구들 알지만 뭐 국회의원이 갑의 이치라고 하지만 유권자들에게는 정말 을 중에 을의 이치에 있습니다. 특히 선거 시즌이 돼서 선거를 치러야 할 때는 다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겪어봤겠지만 정말 뭐를 시켜도 해야 되고 거절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당대표 선거를 치르셨고 오히려 그 낙선을 하면은 본인의 선거를 도와줬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실제로 도와준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들조차도 그런 분들에게 가서 그 후보자로서의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로 모욕적인 행위도 감수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인의 애환이 좀 느껴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를 말했잖아요. 당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전국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역구가 아니라 모든 곳곳에 있는 유권자들을 관리하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셨겠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로 보이고요. 못나온 소나무라는 모임에 네. 왔다 가라라고 다른 분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 당시에 호남 일대를 돌다가 오후 늦지막했을 때 참석을 했었고 제가 당대표 선거를 나갔을 때 그분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가 여전히 본선이 진행 중이었고 아시다시피 정치인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러저러한 영향력이
유지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었는데 강연도 했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이상했지만 그 김태동이라는 분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 표라도 좀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도 방금 얘기하셨지만 저도 이 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건가요? 저도 내용을 모릅니다. 네. 하여튼 수사 중이라고 한다면 정말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후보자님하고의 어떤 연결고리가 어쨌든 있는 것처럼 마치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네. 수사 상황도 보고받지 마시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당하신 말씀. 네. 그리고 이번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10회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서 지금 공법 기록형 두 문제 중에 하나가 모 대학의 법전원 시험 과제와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결국은 다 만점 처리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전 사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시험관이 밑줄을 쳐도 된다 안 된다 일부 시험장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그것이 지금 제대로 하여튼 처리가 안 된 상태로 이제 변호사 시험이 종료되게 됐는데요. 오늘 보니까 지금 그 시험 치르는 사람들이 또 일부 헌법 소원도 제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의 공정의 개념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기준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무부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국가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변호사 시험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문제가 틀림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전원 만점 처리를 한다고 방침을 내렸는데 그 문제에 노출됐던 수험생과 대부분에 노출되지 않은 수험생을 전원 만점 처리라는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존경하는 백혜련 간사님의 말씀처럼 취임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균등, 기회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 질의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보충 질의 역시 주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제원 의원입니다. 우리 백혜련 간사님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 정치인에 비해 공감을 합니다만 이 김태동이라는 사람의 에게 한 것에 100분의 1만 사시 존치생들한테 했으면 어떻을까. 돈 있고 표 있는 강자들한테는 저렇게 약하고 힘없고 백 없는 사시 존치생들한테 저렇게 강한가라는 씁쓸한 마음을 가지게 되네요. 제가 두 번째 주목한 사건들 오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의혹이 아니라 팩트죠. 넘겨보세요. 후보자 주변은 모두 범죄자로 둘러싸여 있어요. 전문학 시의원 1년 6개월, 변재영 비서관 1년 4개월, 최계순 시의원 이분은 또 허위사실 유포해서 벌금 500만 원, 김종천 시의원 뇌물수수 징역 1년 4월, 윤용대 시의원 업무 추진 및 무단 사용 벌금 150만 원, 특보 1, 특보 2 공금 횡령 알선 수재. 범죄자로 둘러싸인 법무장관, 저스티스 장관 자격이 있습니까? 최소한 박범계 후보자는 주변 관리만큼은 낙제점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모른다, 나는 상관이 없다,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답변 같습니다.
그것도 이 범죄의 형태가 말이죠. 자신의 측근, 전문학, 변재영, 김소연, 공천을 둘러싸고 돈 요구를 했고 돈 거래가 된 그들이 실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 관리 이렇게 한 분이 과연 이 법무 행정을 하고 검찰을 지휘하고 교도 행정을 지휘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예, 유감입니다. 넘겨보세요. 후보자께서는 당대표 출마 당시에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더 이상 공천 갑질 시비는 없다고 자신 있게 약속한다. 박 후보자가 당대표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적폐청산위원장 시절에는 범죄 연장선에 있는 문제들을 눈 감아주면 직무유기다. 주변 측근들의 범죄 직무유기한 겁니까? 넘겨보세요. 현기환 공천 헌금 수수 사건 당시에 공천장사 수사 부실함 국조 특검하겠다. 그 진술만으로 충분하다. 김소연의 진술만으로도 박범계 후보자는 즉시 진상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4월 11일 날 김소연이 후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저 같으면 모든 측근들 전문학, 변재영, 방차석, 김소연 불러놓고 대질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절하고 끊어내서 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박범계가 주장하는 공정, 정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재원 의원님 말씀 유념하고 제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장재원 의원님. 지금 저에게 박범계 후보자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때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측근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집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옳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범계 후보자께서 윤석열 총장에게 당신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 아니냐라고 호통친 박범계 후보자의 정의는 나만 빼고 정의입니까? 쇼윈도 정의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최대 결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재산 누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고의입니까? 실수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넘겨보세요. 아파트 32평, 경주 콘도, 임야, 토지 이거 신고를 누락했어요. 이게 고의입니까? 실수입니까? 앞으로 넘겨보세요. 앞으로. 우리 박범계 후보자께서 원내 대변인 시절에 우리 전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실수로 재산 누락 신고했을 때 고의성이 다분하다. 재산 누락 추소 신고는 당선 무효에 해당을 엄중하게 밝힌다. 후보자가 모를 수 있느냐? 모를 수 없는 상황이다. 엄중하게 꼬집고 강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대비해 보면 후보자가 재산 신고 누락한 거는 고의성이 다분하다. 철저히 검찰 수사해야 되고 당선 무효형이다. 후보자가 어떻게 몰랐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후보자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김용남 전 의원은 후보자가 몰랐다 해서 무혐의 처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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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가 모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후보자가 모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지적하는 거는 유상범 제가 오전에 의원께서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제 마이크 끄져지면 또 실컷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제 마이크 끄지고 난 다음에 실컷 얘기하세요. 박 후보자님. 제가 오전부터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후보자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그 이중성이 후보자가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이다. 이중적이진 않습니다. 이중적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선택적 정의고 자신이 하면 실수고 남이 하면 고의다. 이런 주장을 해왔다는 증거들을 제가 나열한 겁니다. 후보자님.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정말 자신이 얘기했던 그런 정의, 공정, 책임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보이는 또 이중적으로 느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후보자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승복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제가 쭉 나열한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도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아까 측근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지방의원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찌됐든 지역위원회 책임자로서 장제원 의원님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방의원들에게 거의 100%의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유상범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 불찰이라는 점을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그 당시 기사가 났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송강 아파트는 신고 당시에 제 소유가 이미 아니었고 처분되었습니다. 나머지 지금 밀양 땅이라든지 또는 그 콘도라든지 이런 콘도 600만 원 아마 처가갖고 있다가 오빠에게 양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다 과거에 지금 장관으로 지명돼서 보정한 게 아니라 과거에 누락을 확인하고 다 보정했던 사안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건하고 비교하시면 참 그것은 좀 뭐합니다. 저는 장제원 의원님, 제가 공직 생활을 한 17, 8년 했고요. 변호사 생활을 한 8년 했습니다. 정치 자금은 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니까 이번 12억 5천만 원에 들어가 있는 돈에서 한 2억 빼면 10억 남짓이 저희 부부의 재산입니다. 그중에 제가 한 4억 5천, 아내가 한 5억 5천 갖고 있습니다. 제 재산이 거의 전부입니다. 지금 선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2천만 원짜리인데요. 한 번도 재산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제원 의원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2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됐을 때 제가 살고 있던 미도 아파트 서초동에 6억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대전 가서 대전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는 21억 정도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 안에 한 가지만 드릴게요. 국무장관 국정과 달라요. 네. 추미애 장관 청문회 때 정치인으로서 했던 그런 말들을 나열하면서 정치인으로서 편향된 생각 버려야 된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께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길게 하실까 봐 걱정했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 네, 강원 원주의 송기현 의원인데 제가 원래는 보충 질의 때 검찰총장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배당 문제를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시의원들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도덕 책임 인정하시고 했지만 그 측근이라고도 얘기하는 건 저는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시의원도 각각 선출직인데 같은 대전에 있고 같은 지역에 있다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또 변재영 씨라는 분이 자꾸 문제가 돼. 이분이 제가 보니까 이게 문제됐을 때는 2018년인데 2016년도에 그만뒀더라고요. 사무실에서. 그렇죠? 제가 선거 끝나고 잡았는데요. 본인으로서는 자기 아마 스케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떠난 지가 벌써 1년 6개월 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같이 근무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까 하면 뭐 측근이나 갈 수도 있겠지만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은 측근이 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 비서관이었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 불찰이라고 말씀하시고 도의적 책임진다는 건 맞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좋지만 꼭 그렇게 명확히 하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여기서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주장이 왜곡되는 문제를 보면 1%의 진실을 가지고 99%를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거짓말은 아니고 1%, 2% 진실이 있거든요. 근데 포장이 더 많은 거죠. 그게 우리 정치색이 너무 난무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한 말을 다 골라가지고 한다면 똑같은 말이 같이 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이중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려면 여기서 길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자꾸 여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뭐 후보자님께서는 안타깝고 얘기하실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겠지만은 여기서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어쨌든가 저로서는 시의원이다.
과거에 같이 근무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측근이다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 같이 근무하던 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잘 안 하시려는 경우가 말할 수 없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항도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김소연이라는 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검찰청에서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불기소된 이유를 보니까 우리 후보자님한테 이 얘기를 한번 했대요. 4월 며칠 날. 그죠? 했는데 김소연이라는 분의 얘기가 이래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본인 얘기가 변제행의 돈 요구를 후보자님과 대화를 했고 그때 그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돈을 쓰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자기는 알아들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변제행이라는 사람의 돈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 이분이 그 얘기한 거예요. 저기요. 그 나중에 진술을 바꾼 거죠. 저도 나름대로 법 조정을 했는데 늘 가장 먼저 이야기한 진술의 신빙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거든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인이 얘기한 것 때문에 이게 결국은 다 불기소가 되고 재정신도 기각되고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꼭 이게 우리 특히 딴 사람도 아니고 법조인으로서 이게 좀 맞는 얘기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후보자님 뭐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취지로 얘기해가지고 불기소했다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정확한 불기소 이유입니다.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더 이상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검찰총장 한 사람한테 집중된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가 대략 몇 명 정도 되시는 줄 아시죠? 예, 정원보다 조금 모자란 한 1,950명쯤 됩니다. 정원은 뭐 2,292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 검사가 한 명인 것 같아요. 검찰총장 한 명이죠. 뭐. 대한민국 어디서 있는 사건이라도 다 검찰총장 뜻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검사가 2,000명 가까이 되고 법률상 단독관청이라고 하고 또 검사의 권한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직접 검사한테 부여가 되어 있고 검찰청법을 봐도 검사장이 그 관할 지역에서는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권한을 다 다시 검찰청장이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체계상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 검사들이 제가 준비 기간 중에 들은 여론 중에 가장 정확한 검사들의 바람은 한 분 한 분의 검사들을 준사법기관으로 대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 말씀처럼 검찰총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고 여러 가지 보고 체계나 사무분담 체계나 배당 체계나 또 검사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등등이 다 검찰총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총장의 그것을 소위 제가 의원 시절에는 소위 제왕적 총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우리 검사들이 대부분 요구하는 독임제 관청으로서의 검사들의 준사법기관화는 서로 모순됩니다. 검찰청법에도 분명히 보면은 검사나 검사장의 권한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한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 또 뭐 사건 배당권 같은 부분을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맞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이게 동의하시죠? 예. 이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검사의 경우는 실제로 연방검사만 검사죠. 그 사람만 이제 어토니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는 다 데퓨티나 어시스턴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상 미국 연방검찰청의 검사권은 연방검사한테 부여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이제 검사, 우리가 흔히 하는 검사들은 그 연방검사한테서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데퓨티 어토니라든지 아니면 어시스턴트 어토니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분명히. 형수법도 그랬고 헌법도 그렇고 분명히 검찰청법도 그랬고 독자적으로 권한을 부여했으니까 부여에 맞게 해야 되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검찰청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검찰청장도 경찰대 수사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는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균형 맞출 필요도 있고 지금 뭐 검사장한테 모든 권한을 줘도 이게 지금 검사장한테 1차적인 결재권을 모두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뭐 분권화라든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든지 아니면 그 뭐랄까 전체 말하는 그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더 국민에게 유효하게 공개할 수 있는 기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되셨을 때 법무부 정리 시기를 정말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기현 의원님과 같이 상의하기로 하고요. 분권화가 아까 소병철 의원님 질문에 답했듯이 절실하고 총장의 권한을 고검장 또 지검장 또 각계의 검사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분권화를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적 통제 방안을 지금 현재 검찰 시민위원회가 대부분의 지방검찰청에 다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수사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내가면은 뭐 수사전문자문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괄해서 시민적 통제의 한 방법으로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신동근 의원입니다. 그 아까 오전에 뭐 시간이 없어서 마이크가 꺼지는 바람에 사시 존치 모임 관련해서 제가 뭐 그분들 손가락에 잘린 게 뭐 이렇게 언론에서는 폄하한 것처럼 나오던데 그게 아니고 비정규직 산재 노동자 정도의 약자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또 설령 비정규직 산재 노동자라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 표현에는 정도가 있는 거죠, 그죠? 야밤에 무슨 찾아가서 집까지 가서 하는 건 그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 법무법인 명령과 관련해서는 이게 법적 문제는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기막금지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 본인이 출자금이 한 1,000만 원 있었죠, 그죠? 1,000만 원. 네. 근데 이게 지금 수익이 점점 늘었던데 뭐 고액 배당이나 이익 배당 본 적 있습니까? 한 푼이라도? 단일원도 받은 적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법적 문제도 없었고 경제적 이익도 없었다. 근데 조금 더 좀 깔끔하게 그 당시에 바로 대표까지 아니 출자금까지 뺐으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이런 것을 꿈꿨습니다. 아까 우리 야당 의원님 중에 왜 당선이 된 이후에 로펌을 만들었느냐라는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꿈꾸는 그 당시에 예,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공익변호를 국회의원 4년 임기 중에 적어도 한두 건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뭐 담양에 갔던 것도 김태동이라는 분의 사람의 뭐 사기 행각에 놀아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보통은 선거 떨어지고 나서죠 이게 관계. 1차 당대표 컷오프 된 직후. 컷오프 된 거죠. 보통은 떨어지면 입 싹 씻는데 그래도 의리로 간 거죠, 그죠? 그래도 고맙다고. 그분들 인과관계 때문에 간 게 아니고요. 전국을 돌다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한테 무슨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정치자금 받았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천 갑질 관련해서 이렇게 금품 수수 마찬 것처럼 자꾸 인식시키던데 본인이 전혀 금품 수수한 적 없죠? 그 공천 헌금이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혐의가 낮고 이미 공천이 확정된 분이 당의 정책실장과 상의해서 낸 돈이고 그 돈은 다 그 비례대표의 선거 공보물 등의 비용에 쓰여진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돈입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차기 법무장관 중점 과제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가 되겠다,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무행정 혁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개혁 마무리는 그러면 지금 고위공직자 공수처도 만들어졌고 또 6대 범죄를 제외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됐고 또 형사 공판 중심 뭐 체계도 됐고 그럼 남은 검찰개혁 과제는 뭔가요? 수사기소 분리 또는 뭐 검찰 조직 개편, 대검 정부 기능 폐지 뭐 이런 건가요? 일단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가 아까 가장 우려한 대목이 공백 사태의 발생이 가장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이 변화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찰의 조직 진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많은 여당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지지자 많은 분들이 즉각적인 수사기소 분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원칙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제도 하에서 조직 진단과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걸러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요지는 말하자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당장의 수사 역량의 문제, 특히 경찰이 수사 역량이 되겠느냐 이제 이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아마 그 의견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다 넘겨준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6대 범죄를 제외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냥 놔두고 그걸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수사를 검찰이 하는 그 수사 검사와 수사관들을 법무부 산하의 별도의 예를 들어서 6대 범죄 중대 청으로 만들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경찰에 넘겨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 총량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께 아까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나 또 김종민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함께 우리 신동근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찰에 대한 중립성과 더불어서 민주적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적 통제는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간에 검찰은 선출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선출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인사권을 갖게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감찰, 그다음에 징계 요구권, 그다음에 총장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총장하고 같이 협의하겠다고 그랬죠. 응? 근데 이제 이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과거 권위주의적.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을 시청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주요 내용 정치부 손서영 기자와 함께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야당은 신상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집중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 사실 존치생 모임 대표에 대한 이 폭언과 폭행 의혹, 그리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전 민주당 전 시의원이 공천원금 폭로한 사실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폭행 의혹은 사실관계와 다르다, 오히려 자택 등을 수시로 찾아와서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답을 했고요. 이 공천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까지 이뤄진 사안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 상권분립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재산신고 누락과 이 후보자의 법사위원 간사 당시에 이 동생이 사무장으로 있던 이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액 증가와 관련해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후보자 이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재차 송구하다며 사과를 했고, 법무법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네. 반면 여당은 이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 있어서 또 박 후보자의 역할 강조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여당 법사위원들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박 후보자의 역할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 국민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이유는 이 검찰권 남용에 있다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인권과 적법 절차 그리고 사법권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검찰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이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현장 생중계드렸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